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의 트렌드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향문화재단 김진문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김진문이라는 사람, 컬러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김진문 파워보호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고양시의 문화 발전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될까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향문화재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진문이고요. 그 고양시의 문화예술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과장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꿈을 쫓아서 살고 있는 김진문이라고 합니다. 네, 꿈을 쫓고 계신다. 그렇다면 고양시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일단 그 고향문화재단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고양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소와 행사 축제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에는 이제 그 어울림누리랑 아람누리라는 거대한 그 문화예술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가 없고 해외에서도 별로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한 도시 안에 커다란 이제 문화예술 복합 단지가 있는 두 군데가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곳에 이제 그 아람 음악당, 뭐 아람 극장 이런 곳을 비롯해서 7개의 극장이 있고요. 미술관과 전시장까지 해서 이제 여러 군데의 이제 문화예술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저희가 이제 그 운영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시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양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들 네. 이런 부분들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경력과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뭐 여수 세계박람회 운영 실행 총감독도 하시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터 스튜디오, 저도 여기 가봤는데 고양 조성 운영 관련 총괄이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고양시 문화재단으로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네. 고향으로 이사 간 지가 지금 5년째 됐는데요. 고양시에 살다가 이제 어떤 지역 문화, 이런 지역 축제 이런 곳에도 지금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네. 고향문화재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게 됐고요. 뭐 운 좋게 사무처장직을 맡게 됐네요.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다양하게 이제 직업군이 좀 바뀌신 거잖아요. 이게 좀 현재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되시는지. 일단 제 여기 고향문화재단은 8번째 직장이고요. 네. 제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획사, 뭐 광고회사, 뭐 여러 군데를 거치다가 온 곳이기 때문에 뭐 여러 기관이나 기업을 거치면서 있었던 일들은 당연히 다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5년 고양시로 이사 온 이후에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서 문화재단으로 오셨다.
먼저 임용되셔서는 먼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단은 고향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좀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대외 홍보 쪽의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여러 콜라보레이션 작업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외부와의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뭐 현장과 지자체, 뭐 행정기관 좀 다양하게 분야를 하셨는데 각 분야마다 차이점이 좀 있던가요? 물론 이제 일반 기업이랑 좀 차이는 많이 나겠죠.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이제 약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고 딱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문화예술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저도 가본 축제가 있어요. 이제 꽃박람회. 네. 그리고 뭐 고양 호수 예술 축제, 뭐 축제와 행사들이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축제들을 기획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도시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이러한 추세가 있고, 그러면 이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 이런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게 하려는 이러한 목적이 전 세계 어느 도시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축제를 개발을 하고 그 지자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축제 요소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축제 그리고 행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음 달에 이제 행주문화제가 있어요. 이 행주문화제는 아시다시피 행주 대첩을 기리고자 하는 건데 임진왜란의 이제 3대 대첩이 있죠. 그래서 행주 대첩, 그리고 한산 대첩, 진주 대첩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행주 대첩의 어떤 의미를 잘 살리고자 만들어진 그 오래된 축제이고요. 이 행주문화제는 이제 경기 대표 축제로 지금 지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근데 다음 달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 안에서 많이 개최가 되고요. 볼거리, 뭐 놀거리, 즐길거리, 뭐 체험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따뜻한 봄날 이 행주 산성 근처로 오시면은 이 행주 문화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는 못했던 건가요? 그러면? 작년부터 재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좀 그 약간 소규모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작년에는 이제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아하. 볼거리, 상황에서. 즐길거리는 많았었는데 네. 먹거리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먹거리도 자유롭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네, 먹을 수도 있는 축제가 됐다. 알겠습니다. 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뭐 재미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일단은 이제 기획을 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의 니즈와 잘 맞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는 이제 이게 기획한 대로 잘 흘러가게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맞부닥치면서 잘못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든지 이제 기획했을 때 의도와 그 다음에 결과물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졌을 때가 이제 가장 그 잘 흘러가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곳을 흘러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다잡아야죠.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계속 이제 처음에 기획 의도가 이거였지라고 이제 계속 가다듬으면서 그 길을 갖다가 바라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네. 그때는 이제 KTF가 공식 스폰서였었어요. 당시에, 네. 네, 월드컵의 공식 스폰서였고 이제 뒤늦게 이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니치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제 게릴라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틈새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드컵을 활용해서 우리도 프로모션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결국에 이제 그 결과물로 나왔었던 게 시청 앞에서 이제 응원을 했던 시청 앞 응원전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이 시청 앞 응원전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월드컵 때 하나의 문화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식 스폰서가 아닌 이제 그 프로모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그 프로모션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공식 스폰서인 KTF보다 더 많은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를 이제 거두게 된 거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예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16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한 3게임 정도 응원전 하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이제 한 달을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계속 16강, 8강, 4강 또 이제 3, 4위전까지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을 넘게 이제 시청 앞 광장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에피소드로 남네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2002년 월드컵이 있기 그 전에,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광장에서 또는 도로에서 응원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잘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호프집이나 네. 어떤 뭐 집에서 이렇게 이제 응원하는 이 정도 문화였었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하는 이런 길거리 응원 문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이제 S사에서는 이제 응원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네. 응원이라는 어떤 그 문구와 맥락을 가지고 이제 프로모션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월드컵이 있기 전에 평가전들이 1, 2년 동안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평가전을 할 동안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이런 응원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의 어떤 주요 도심에서 다 나와서 응원을 해주십시오.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서서히 이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에서 이제 월드컵이 개최됐을 때 사실은 1차전 폴란드전은 대학로를 맡고 있었어요. 대학로를 맡고 이제 응원전을 했었는데 네. 이때 드디어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대학로가 관람객들로 이제 미어 터진 거죠. 그래서 대학로 양쪽에 있는 건물들 막 옥상에서도 매달려서 볼 정도로 네, 네.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차전 미국전부터는 이제 시청 앞 광장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서울시 월드컵 문화추진단에서 연락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S사 클라이언트랑 같이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네. 시청 앞 광장에서 응원전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청 앞 광장은 차들이 네. 이렇게 교차하는 공간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꾸려져 잔디밭이 있지만, 됐지만. 네. 네. 예전에 거기에 차들이 사방팔방으로 교차하는 이제 이런 그 차도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과제였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뭐 종로구, 남대문구, 뭐 이렇게 서대문구 이런 곳이 다 그 모이는 곳이라 네. 다 이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담당 부서들, 예를 들면 경찰 병력이라든지 뭐 소방 병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공간이 시청 앞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떤 그 응원 공간으로 시민들이 와서 응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밀한 그런 그 회의가 필요했었죠. 근데 이게 바로 1차전 폴란드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이루어져서 며칠 뒤에 있을 미국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했던 거는 1차적으로 이제 대동단결해서 이제 그래 하자라고는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메이드를 시킬 것인지는 굉장히 난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통제도 교통통제고 교통통제를 하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무대를 세팅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대규모의 무대를 설치하려면 보통 이제 3, 4일, 일주일까지도 걸리는데 네. 이것을 8시간 안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 통제가 그 밤부터 이어지고 전날 밤부터 이제 경찰 통제를 하고 무대 세팅을 8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스태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방법은 기존의 무대를 세팅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무대가 쓰고 트러스가 쓰고 옆에 이제 음향 장비, 조명 장비 또 기타 스크린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러한 장비들을 설치할 만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였었죠. 그렇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2002년도에 이제 당시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대 센터에는 커다란 이제 대형 스크린이 있고요. 네. 양쪽에는 이제 LED 전광판들이 여러 개가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 음향 플라잉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전부 뒤에 크레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아, 갑자기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크레인들이 잡아서 그냥 들어 올리는 방식을 쓴 거였었죠. 그래서 크레인이 이제 전국에 있는 크레인들을 다 수배를 해가지고 네. 크레인 그 10수대가 이렇게 뒤에 서서 음향 장비도 들어 올리고 영상 장비도 들어 올리고 무대 스크린도 들어 올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네. 세팅을 하는 이러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거죠. 앞에서 볼 때는 그냥 잘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뒤에서 보니까 다 들고 있었군요. 네, 뒤에는 다 크레인들이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또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아, 사무처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 실무자로 활동했을 때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니면 현재 사무처장으로 기억에 남는 일, 뭐 두 개 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3년을 넘게 이제 준비했던 프로젝트였었고. 여수 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개최됐던 엑스포가 되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네. 유치하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대전 엑스포가 92년도에 있었고 93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20년이 흐른 뒤에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있었는데 여수 엑스포는 이제 대전 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정 엑스포라고 하는 등급이고요.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제 부산 엑스포는 이제 등록 엑스포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등급이 차이가 있는 엑스포였는데 2012년도 여수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3년간 준비를 했었고요. 실행은 93일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았고 가장 많은 스태프들이 동원이 됐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러한 엑스포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거, 부산 엑스포와 등급 차이 나는데 어떤 등급 차이 나는 거예요? 등록 엑스포는 이제 레지스터드 엑스포라고 해서 네. 이제 그 180일 동안, 그러니까 반년 동안 그 해야 되는. 엑스포를 할 수가 있고요. 5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예를 들면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베이징 엑스포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밀라노 엑스포가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두바이 엑스포가 있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게 연기가 되면서 네. 이제 작년에 개최가 됐었죠. 네. 그렇게 이제 5년마다 열리는 엑스포가 등록 엑스포고요. 인정 엑스포는 이제 레코나이즈드 엑스포라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등록 엑스포 사이사이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가 들어가는 엑스포가 인정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인정 엑스포는 90일 정도, 석 달 정도의 기간을 개최할 수가 있고요. 규모 면에서 좀 더 작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이러한 규제는 이제 BIE라는 이런 그 국제 엑스포를 이제 관장하는 이 기구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부산 엑스포 굉장히 큰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부산 엑스포는 이제 2030년, 제가 아까 5년, 5년, 10년, 10년. 15년, 이때 2030년도에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이제 부산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제 로마. 뭐 우크라이나, 이탈리아와 이제 네.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엑스포가 되겠고요. 2025년도에는 이제 오사카 엑스포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30년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유치가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마 이제 여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엑스포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제 네. BIE에서 이제 실사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산 엑스포의 준비 상황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이제
그 실사를 하는 이러한 시간이고요. 올 11월이 되면은 이제 최종 2030년도에 어디서 개최가 될지를 갖다가 발표하는 그런 이제 그 선포식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는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EV6와 함께하는 그린랜드라는 체험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기아라고 하죠. 이제 네. 자동차라는 이름 안 쓰고 이제 기아라고 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기업이죠. 네. 이제 자동차 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래의 먹거리들을 갖다 찾아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미래 기업인데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런 이제 현대자동차그룹 내에 있는 현대차와 이제 기아자동차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모션들, 마케팅들을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기아자동차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EV9까지 나왔죠. 출시가 됐죠. 근데 이제 그 EV6가 나왔을 당시에 이 전기자동차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는 다 전기자동차를 타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잖아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이제 이미 다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관람객으로 오고 부모님들과 같이 네. 오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런 곳이 결국에는 타겟이 되지 않을까. 기아로서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로서는 결국 어린이들이 나중에 전기차를 타게 되는 그런 고객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에는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그 안에 전시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친환경 전시관, 지구를 살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 이 전시물들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랑 맞물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는 완전히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생활도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이게 내뿜는 것도 이제 한소가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의미를 담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을 시키면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되겠다 싶어서 기아 자동차를 설득하고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저희가 또 고향문화재단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됐죠. 그렇군요. 보면 이제 이 자연보호, 자연환경 보호 체험 전시관도 했던 것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좀 다른가요? 그래서 이 지구를 살리자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테마 안에 네. 우리나라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모두 이런 그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이러한 그 이슈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후세들한테 이 지구를 잘 살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어른들도 느껴야 되고 아이들도 이 지구를 살리는 게 얼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잘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친환경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콘텐츠에는 그 5가지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콘텐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구를 꼭 살려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이죠. 예. 보면 이제 약간은 앞을 내다보는 체험, 하지만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체험 전시관을 만드신 건데 처음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힌 일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는 가장 부닥치는 게 양쪽의 입장차들이 그 조금 상충될 때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쪽이 좀 우위에 있거나 한쪽이 조금 이렇게 하위에 있거나라고 하면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서로의 이해 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메이커니까 그렇죠.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브랜딩을 해야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고 뭔가 판촉도 해야 되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프로모션적인 입장에서 이제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이 가장 처음에는 힘들었었고요. 왜냐하면은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기업의 홍보회장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아의
마케팅 부서, 홍보 부서, 뭐 프로모션 부서 이런 쪽에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그런 팀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공헌 팀이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 충분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베풀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어라는 이제 그런 이제 확답을 얻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공공기관에 자연스럽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픈을 통해서 그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는 이제 그 기아 EV6와 함께하는 그린랜드라는 이 전시관도 있지만 다양한 여러 전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이런 전시관을 보면서 재밌게 즐기고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대한 어떤 의미와 친환경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가치들을 이렇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던 사업이 잘 됐을 때 언제 제일 뿌듯합니까? 일단은 끝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게 성공적으로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마무리가 되거나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성과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호평을 받고 했을 때가 이제 가장 뿌듯하고 하나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구나라는 이제 이런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네. 지역 예술가 발굴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지역 예술가 발굴 사업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지역 출신들의 문화예술가들이 그 지역 문화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문화예술가들을 많이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서도 그런 문화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 예술가가 다양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의 그 예를 들면 기준을 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나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공평하게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명한 분들은 저희가 이제 모셔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이라든지 미술, 뭐 전시, 뭐 사진, 문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문화예술은 네. 이제 이런 각 분야에 이제 가능성 있는 신인들도 발굴을 하고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또 더 잘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거나 이제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렇죠. 우선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